태무치는 박이출과 젊은 시절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했다. 그래서 대칸이 된 지금도 그는 여전히 박이출을 친구라 불렀다. 태무친이 철별을 보며 말했다. 넌 활솜씨를 자부하고 남들도 널 철별이라 부르니 내 친구와 활로 겨루어 보거라. 몽고어로 철별은 신궁이란 뜻이었다. 철별은 본래 다른 이름이 있었지만 활솜씨가 귀신 같아 철별로 불렸고 그의 본명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태무친이 말에서 뛰어내리며 박이출에게 말했다. 내 말을 타고 내 활을 쓰게 해. 그럼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나? 박이출은 우렁차게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태무친의 활을 건네받으며 말에 올라탔다. 태무친이 와활태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 말을 철별에게 주거라. 그러자 와활태가 마지못해 그의 말을 철별에게 넘겨주었다. 철별이 태무친을 향해 말했다. 난 이미 사로잡힌 몸이니 당신이 죽이려 마음먹는다면 날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이오. 그런데도 내게 기회를 줬으니 공평하게 싸우자는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겠소. 내게 화살은 필요 없으니 활만 주시오. 그러자 박이출이 화를 내며 화살이 필요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물었다. 그 말에 철별은 자신만만하게 자기는 활만으로도 박이출을 죽일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몽고 병사들이 일제히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다. 박이출은 몽고 병사들이 모두 인정하는 용사 중의 용사였기에 그들 역시 모욕감을 느낀 것이다. 그러나 태무치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철별에게 활을 넘겨주었다. 말 위에 올라탄 두 사람은 두 발로 힘껏 말배를 차며 앞으로 쏜살같이 치고 나갔다. 자연스레 화살이 없는 철별이 쫓기고 박이출이 그 뒤를 쫓는 형세가 되었다. 박이출의 첫 번째 화살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와 철별의 정수리를 스쳤다. 그 순간 철별은 몸을 기울여 재빨리 화살 끝에 깃털을 움켜쥐었다. 박이출은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탐복하며 다시 활을 쐈다. 철별은 소리만으로도 화살의 속도와 위력을 가늠했는데 지금 날아오는 화살은 손으로 받아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 한 장에 납작하게 엎드렸다. 그 순간 화살이 머리 위를 살짝 비켜갔다. 철별이 재빨리 자리에 앉는데 박이출의 화살이 파공음을 내며 연거푸 날아왔다. 철별은 말 한 장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오른쪽 다리를 등자에 걸었다. 그러자 뒤집어진 그의 등이 땅바닥에 닿을 듯했다. 말이 어찌나 빨리 달리는지 그가 대롱대롱 매달려 끌려가는 것 같았다. 철별은 허리를 약간 비틀어 몸을 돌리면서 방금 전 움켜잡은 화살을 시위에 걸고 박이출의 복부를 겨냥해 날렸다. 그러고는 재빨리 말등에 올라탔다. 박이출은 철별의 놀라운 솜씨에 탄성을 지어내며 잠시 날아오는 화살을 응시한 뒤 시위를 당겼다. 그러자 두 화살이 허공에서 부딪혀 튕겨나가더니 동시에 모래바닥 위에 꽂혔다. 그걸 보고 태무친과 병사들이 일제히 박수갈채를 보냈다. 박이출은 계속해서 화살을 날렸고 철별은 비날로 날아오는 활을 쳐냈다. 그러면서 철별은 몸을 엎드려 땅에 떨어진 화살을 주워 박이출에게 반격했다. 그러자 박이출도 날아오는 활을 발로 쳐냄과 동시에 철별을 향해 화살을 날렸다. 철별 역시 날아오는 박이출의 화살을 허공에서 맞춰 떨어뜨렸다. 박이출은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졌다. 박이출은 조급한 마음에 구경하는 사람들의 눈이 어지러울 만큼 연거푸 화살을 쏘았다. 결국 너무 많은 화살이 날아오니 철별도 전부 피하지 못하고 왼쪽 어깨를 맞고 말았다. 그걸 보고 모두들 환호성을 질렀다. 박이출도 크게 기뻐하며 철별의 목숨을 끊을 마지막 한 발을 쏘기 위해 화살통을 더듬었다. 그러나 화살통은 텅 비어 있었다. 좀 전의 공격으로 태무친이 준 화살을 모두 써버린 것이다. 박이출은 평소 전장에 나갈 때 화살을 아주 많이 준비하는 편이었다. 허리에 2통, 말 위에 6통, 모두 8통을 지니고 다녔다. 그런데 지금은 태무친을 대신해 철별과 싸우고 있는 중이었다. 태무친의 말을 타고 태무친이 준 활과 화살을 사용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화살수를 생각지 않고 평소 습관대로 너무 많이 쏜 것이다. 박이출은 재빨리 몸을 숙여 땅에 떨어진 화살을 주었다. 바로 그때였다. 거리가 가까워질 때까지 반격을 안 하고 있던 철별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화살을 날렸다. 그리고 바람을 가르고 날아간 그 화살은 어김없이 박이출의 등에 명중했다. 그러자 지켜보던 이들이 모두 놀라 소리쳤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등에 화살을 맞은 박이출이 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가장 놀란 것은 박이출이었다.
그러나 등에 강한 충격만 받았을 뿐 살을 파고드는 고통은 없었다. 그리고 화살은 박이출의 등을 뚫지 못하고 미끄러져 땅에 떨어졌다. 박이출이 그 화살을 주워보니 화살촉이 꺾여 있었다. 철별이 그를 봐준 것이다. 박이출이 분한 듯 소리쳤다. 난 데칸의 원수를 갚으러 나온 것이다. 그러니 동정 따위는 필요 없다. 그 말에 철별이 말했다. 나 또한 적을 봐주는 사람이 아니오. 그건 한 사람의 목숨과 맞바꾼 화살이오. 태무치는 박이출이 화살을 맞자 가슴이 섬뜩했지만 그가 무사한 것을 보니 매우 기뻤다. 태무치는 철별의 말을 듣고 황급히 싸움을 제지했다. 둘 다 그만 싸우게. 내 자네의 목숨을 살려주겠네. 그러자 철별이 말했다. 내 목숨과 바꾸자는 게 아니오. 철별은 초가집 문 앞에 서 있는 곽정을 가리켰다. 저 아이의 목숨과 바꾸자는 것이오. 난 데칸을 다치게 했으니 벌을 받아 마땅하오. 그러니 박이출, 다시 덤비시오. 그러면서 철별이 어깨에 꽂힌 화살을 뽑아내자 선혈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 말에 박이출이 좋다고 답하고는 부하에게 6통의 화살을 받았다. 그러고는 온 천지를 뒤덮듯 화살을 난사했다. 그러자 철별이 말의 배 밑에 바짝 매달려 박이출의 복부를 겨냥하고 화살을 날렸다. 태무친의 말은 주인과 함께 오랜 시간 전장을 누빈 명마였다. 말은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는 주인이 고삐를 틀기도 전에 급히 왼쪽으로 피했다. 그러나 철별의 화살은 귀신같이 방향을 틀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말의 머리에 꽂혔다. 그 바람에 말이 고꾸라지면서 박이출도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박이출은 바닥을 뒹굴면서도 철별이 재차 공격할까봐 재빨리 몸을 돌려 철별의 활을 겨냥하고 화살을 날렸다. 그 공격으로 철별의 활은 두동강이 나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보고 몽고 병사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무기를 잃은 철별은 낭패라 생각하고 그대로 박이출을 지나쳤다. 그때 박이출의 화살이 날아와 철별의 뒷덜미를 명중시키자 철별의 몸이 말에서 떨어졌다. 그와 동시에 화살도 그의 옆으로 떨어졌다. 알고 보니 박이출 역시 꺾은 화살촉을 쓴 것이었다. 박이출은 또다시 활시위를 당겨 철별을 조준하려다 뒤를 돌아보며 태무친에게 말했다. 데칸, 넓은 아량으로 저자를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태무친이 철별을 향해 물었다. 이래도 항복하지 않겠느냐? 사실 태무친 역시 진작부터 철별의 용맹을 높이 사고 있었다. 철별 역시 어느 순간부터 태무친의 위풍당당함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존경심이 우러났다. 철별이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자 태무친이 만족한 듯 껄껄 웃으며 말했다. 그래 좋다. 이제부터 날 따르거라. 그 말에 철별이 충성을 맹세하자 태무친은 몹시 기뻐하며 박이출과 철별에게 황금 한 덩어리씩을 하사했다. 철별이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린 다음 입을 열었다. 데칸, 이 금을 저 아이에게 주어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태무친이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 금은 이제 네 것이니 누구에게 주어도 상관없다. 철별은 그 금을 곽정에게 주었다. 하지만 곽정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손님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자 진작부터 굽힐 줄 모르는 곽정의 기계를 마음에 들어하던 태무치는 더욱 기특한 생각이 들었다. 이따 저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하고는 군사를 이끌고 돌아갔다. 철별은 목숨을 건진 데다 훌륭한 죽음까지 모시게 되어 매우 흡족했다. 그는 풀밭에 누워 쉬다가 이평이 돌아오자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이평은 아들의 얼굴에 난 상처를 보자 마음이 아팠지만 철별의 말을 듣고는 대견한 생각이 들어 곽정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잘했다. 남자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사실 이평은 그동안 걱정이 많았다. 곽정이 한평생 양이나 몬다면 어찌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것인가. 차라리 군영에 들어가 경험을 쌓으며 기회를 엿보는 게 나았다. 그리하여 두 모자는 철별을 따라 태무친의 군영으로 들어갔다. 태무친은 철별을 삼남 와활태 휘하의 십부장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철별은 박이출과 좋은 친구가 되었다. 곽정에게 큰 은혜를 입은 철별은 두 모자를 지극정성으로 돌봤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이었다. 두 병사가 황급히 태무친의 막사로 들어가 급보를 전했다. 얼마 안 있어 호각 소리가 울려 퍼지자 막사에 주둔하던 병사들이 일제히 나와 말에 올라탔다.
그리고 대초원의 5만의 군사가 질서정연하게 대오를 갖췄다. 태무친의 군대는 군령이 엄했고 매우 강한 훈련을 받은 정예병들이었다. 그들은 10명의 병사가 한 소대가 되어 그 소대를 10부장이 인솔했고 10부대는 100부장이 인솔했으며 100부대는 1000부장, 1000부대는 10,000부장의 인솔을 받았다. 태무친이 호령만 하면 수만의 군사가 마치 한 사람처럼 질서정연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태무친이 세 아들을 대동하고 군문 밖으로 나와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무수한 적을 무찌른 건 대금국에서도 이미 아는 사실이다. 지금 대금국의 황제께서 셋째 태자와 여섯째 태자를 이리로 보내 나에게 관직을 내리겠다고 한다. 그러자 몽고 병사들이 병기를 높이 들며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이때는 금국이 중국 북방을 차지하면서 그 기세가 하늘을 찔렀다. 그러나 몽고는 사막의 작은 부락에 불과한 터라 태무친이 금국의 봉호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이때 금국은 장종 완안경이 제위하고 있었는데 사막 북쪽의 왕안과 태무친이 날로 강성해진다는 소식을 듣고 화근이 될까 두려워 셋째 아들 영왕 완안홍이와 여섯째 아들 조왕 완안홍여를 보내 태무친에게 관직을 책봉하려 한 것이다. 얼마 후 출적의 안내를 받으며 완안홍이와 완안홍열이 도착했다. 완안 형제는 1만의 정예병을 이끌고 왔는데 모두가 비단 옷에 철갑을 두르고 있었다. 그이들이 걸친 철갑이 철렁이는 소리는 면리 밖에서도 들릴 정도였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비단 옷은 더욱 찬란해 보였고 철갑은 화려하게 번쩍였으며 높이 든 병기가 햇살을 받아 한층 더 위용이 있었다. 완안 형제가 말머리를 나란히 하고 당도하자 태무친과 여러 장군이 양편에 서서 그들을 맞이했다. 그때 완안홍이는 곽정과 몽고 아이들이 멀리서 눈도 깜빡이지 않은 채 얼빠진 듯 구경하는 모습을 보고는 낄낄대더니 품 안에서 금전을 꺼내 아이들에게 던졌다. 상이다 가지거라. 일부러 돈을 흩뿌린 완안홍이는 아이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정신없이 돈을 주울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주객이 서로 예를 갖추는 것을 가장 중시하는 몽고인들에게 그의 행동은 경박스러울 뿐더러 매우 예의 없는 짓이었다. 몽고 병사들과 장수들은 모두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 아이들은 모두가 몽고 장군의 자녀들로 나이는 어렸지만 자존심이 강해 그 누구도 떨어진 돈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무안해진 완안홍이가 또다시 돈을 던지며 소리쳤다. 이 천한 것들아, 어서 주어라. 그 말을 들은 몽고인들은 모두 분노했다. 그 당시 몽고인은 문자도 없고 문화 수준도 낮았지만 신의와 예절을 중히 여겼고 특히 손님을 존중했다. 일단 손님이 몽고포 안에 들어오면 초면이든 친한 사이든 주인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손님 또한 주인에게 신뢰가 되는 행동을 철저히 삼가했다. 그래서 주객의 예를 지키지 않는 것을 크나큰 죄악으로 간주했다. 완안홍이가 여진말을 했기 때문에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몽고 병사와 장수들은 누구나 그의 표정과 행동에서 아이들을 모욕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 평소부터 어머니에게 금인들의 악랄함에 대해 듣고 자란 곽정은 어린 마음에도 금인에 대한 증오심이 뿌리박혀 있었다. 곽정은 금의 왕자가 무례를 범하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곽정은 땅에 떨어진 금전 몇 잎을 주워 완안홍이의 얼굴에 힘껏 던지며 소리쳤다. 누가 이깟 돈을 달래? 완안홍이는 고개를 돌려 피했지만 금전 한 잎이 그의 이마를 때리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보고 태무친 이하 모든 몽고인은 내심 쾌재를 불렀다. 곽정의 힘이 약해 아프진 않았지만 수만의 군중 앞에서 심한 창피를 당한 완안홍이는 화가 치밀어 고함쳤다. 이 어린 놈이 죽고 싶은 것이냐? 그러고는 곁에 있던 시위병의 창을 빼서 곽정의 가슴을 향해 날렸다. 그걸 보고 완안홍열이 안 된다고 급히 막았지만 이미 창은 날아간 뒤였다. 완안홍이가 날린 창이 막 곽정의 가슴을 꿰뚫으려 할 때였다. 갑자기 좌측 몽고군의 만인대 속에서 한 발의 화살이 유성처럼 날아와 긴 창의 머리를 맞췄다. 화살은 가볍고 창은 무거웠으나 화살의 힘이 매우 강해 창이 부러지며 화살과 함께 땅에 떨어졌다. 놀란 곽정은 황급히 달아나 피했고 몽고 병사들은 갈채를 보냈다. 활을 쏜 사람은 다름 아닌 철별이었다. 완안홍이의 무례한 태도에 내심 화가 나 있던 몽고 병사들의 함성이 온 초원을 진동했다. 완안홍열이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셋째 형, 그만하세요.
몽고 병사의 기세에 겁을 먹은 완한홍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애꿎은 곽정만 죽일 듯 노려보았다. 한바탕 소동이 끝난 후 태무친과 그의 아들들은 완한 형제를 막사 안으로 모셔 푸짐하게 대접했다. 대화는 쌍방의 통역이 여진어와 몽고어로 번갈아 진행했다. 식사가 끝나자 완한홍이는 금국 황제의 칙령을 선포하고 태무친을 대금국의 북강 초토사로 책봉했다. 그것은 대금국의 북방 수비를 전담하는 직책으로 후대까지 세습되는 것이었다. 태무친은 꿇어앉아 감사의 인사를 한 뒤 직서와 금대를 하사받았다. 그날 밤 몽고인은 큰 잔치를 열어 완한 형제를 극진히 대접했다. 술 기운이 무르익을 무렵 왕한홍이가 입을 열었다. 내일 왕한을 책봉하러 가려 하니 초토사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오. 태무친은 의부인 왕한이 책봉을 받는다는 말에 크게 기뻐하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왕한은 초원에 흩어져 있는 여러 부족의 우두머리로 많은 병사와 재물을 소유했고 인품이 시원시원해 각 추장과 귀족들의 추앙을 받는 인물이었다. 또 그는 태무친의 부친과 결의 형제였다. 그래서 태무친은 부친이 원수에게 독살당하고 의지할 곳이 없게 되자 그를 의부로 삼아 의탁하기도 했다. 태무친은 완한홍이에게 자신과 더불어 자신의 의제 찰목합도 관직을 내려달라고 했다. 찰목합은 태무친과 의형제이며 왕한의 양자이기도 했다. 그는 의리 있고 용맹하며 용병술에도 능한 장수였다. 그러나 완한홍이는 완한홍렬이 눈짓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태무친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했다. 기분이 몹시 상한 태무친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지만 억지로 화를 누르고 아무 말 없이 술을 들이켰다. 이튿날 아침 태무친은 네 아들과 함께 병마 5천을 이끌고 호송 준비를 끝냈다. 그때는 태양이 막 초원 멀리 지평선으로 떠오르고 있을 즈음이었다. 태무친이 말에 오르자 5천의 군사는 이미 질서정연하게 대오를 갖추었다. 그러나 금나라 병사들은 아직도 막사 안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태무친은 처음 금나라 병사의 위용과 예리한 병기의 위압감을 느꼈으나 그들의 게으름을 확인하고는 코웃음이 나왔다. 태무친이 뒤에 있는 목화려에게 물었다. 금나라 병사들을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 몽고병 1000명이면 저들 5000명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듣자니 금국의 병사는 100만 명이라는데 우린 5만 뿐이잖나. 100만 병사가 한꺼번에 싸울 순 없습니다. 며칠씩 나누어 차례차례 쓸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 말을 듣자 태무친은 흐뭇해하며 목화려의 어깨를 다독였다. 역시 자네의 용병술은 내 맘에 쏙 들어. 물론 천근의 고기를 먹는 건 어렵지 않지. 다만 하루에 다 못 먹는 게 문제일 뿐이네. 두 사람은 동시에 큰 소리로 웃었다. 잠시 후 태무친이 말을 타고 가려는데 막내 타르의 말 한 장이 비어있는 게 보였다. 타르가 비록 9살의 어린애였지만 태무친은 네 아들 모두에게 엄격한 군사훈련을 시켰고 게으름을 피우면 결코 용서치 않았다. 태무친이 노예 타르를 찾으니 타르의 사부인 대장 바기올과 타르를 수행하는 병사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우물쭈물거렸다. 그때 멀리서 두 아이가 손을 잡고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비단 머리띠를 두른 아이는 바로 태무친의 막내 아들 타르였고 다른 한 아이는 뜻밖에도 곽정이었다. 타르가 태무친에게 다가와 인사하자 태무친이 어디 갔다 오는 것이냐며 고함쳤다. 그러자 타르는 방금 곽정과 강가에서 의형제를 맺었다며 손에 쥔 빨간 수건을 내보였다. 그것은 이평이 곽정에게 만들어준 것이었다. 그러자 태무친은 갑자기 찰목합과 결의를 맺은 어릴 때가 생각나 마음이 흐뭇해졌다. 천진난만한 두 아이의 모습에 그의 표정은 이내 온화해졌다. 태무친이 다정하게 곽정에게 물었다. 넌 무엇을 받았느냐? 그러자 곽정이 자기 목을 가리키며 평소 타르가 걸고 다니던 황금 목걸이를 받았다고 했다. 태무친은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돕고 지내라고 했다. 그 말에 타르와 곽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무친이 두 아이를 보고 말했다. 모두 말에 타거라. 곽정도 우리와 동행할 것이다. 그러자 타르와 곽정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말에 올랐다. 완한 형제는 한참이 지나서야 준비를 끝내고 막사를 나왔다. 완한 홍렬은 몽고 병사들이 대오를 갖추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곤 서둘러 병사들을 불러 모았다. 그러나 완한 홍이는 여전히 거만을 떨며 술과 간식을 먹고 나서야 천천히 말에 올랐다. 1만 병사가 모인 것은 더 오랜 시간이 지나서였다.
태무친과 완한 형제가 북쪽으로 향한 지 엿새째 되던 날이었다. 왕안은 아들 상공과 양아들 찰목합을 보내 이들을 맞이했다. 태무친은 찰목합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뛰어갔고 말에서 내린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았다. 태무친의 네 아들도 모두 숙부에게 인사를 올렸다. 완한 홍렬이 찰목합을 자세히 살펴보니 매우 강인하고 총명해 보였다. 그에 반해 상고는 사막에서 자란 사람답지 않게 살결이 희고 피둥피둥 살이 찐 것이 누가 봐도 금지우겹으로 귀하게 자른 티가 났다. 상고는 태도 또한 오만해 태무친을 보고도 아른 채도 하지 않았다. 또 하루를 걸어 왕안의 거처에 다다랐을 때였다. 태무친 휘하의 척후병 2명이 황급히 달려와 보고를 올렸다. 내만족 사람들이 길을 막고 있는데 3만여 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완한홍이는 통역에게 그 말을 전해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들이 정말 3만이라면 우리보다 많은데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완한홍이가 벌벌 떨자 태무친이 목화려에게 명을 내렸다. 가서 알아보게. 그러자 목화려가 10명의 병사를 이끌고 달려갔다. 잠시 후 목화려가 돌아와 보고했다. 대금국에서 대칸을 책봉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자기들에게도 관직을 내려달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금국에서 관직을 줄 때까지 2분 태자를 잡아두겠답니다. 또한 자기들의 관직은 대칸보다 높은 것이라야 한답니다. 그 말을 들은 완한홍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러나 완한홍렬은 형과 달리 의연한 태도로 만일을 대비해 대우를 갖추라 명했다. 이때 찰목합이 태무친에게 그동안 내만인들이 자기들을 많이 괴롭혔다며 이번 기회에 쓸어버리자고 했다. 그 말에 태무친은 사방의 지형을 살펴보더니 결심을 굳힌 듯 말했다. 대금국 태자 2분께 우리 형제의 솜씨를 보여주자. 그러고는 태무친이 휘파람을 길게 분 뒤 채찍을 높이 들어 허공을 내리치자 5천의 몽고 병사가 일제히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완한 형제는 그 기세에 까무러치게 놀랐다. 이윽고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적군이 달려왔고 몽고의 척후대도 본진에 합류했다. 겁에 질린 완한홍이가 완한홍렬에게 어서 공격하라고 말했지만 완한홍렬은 그냥 놔두라고 완한홍이에게 속삭였다. 그 말에 완한홍이도 뭔가 눈치챈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몽고 병사들은 함성만 지를 뿐 나가서 싸우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적병들은 수백 보거리까지 다가왔다. 사태가 이쯤 되자 평소 침착하던 완한홍렬도 내만인의 기세에 불안했는지 활을 쏘라고 명을 내렸다. 그러나 아직은 거리가 멀어 금나라 병사가 쏜 화살은 도중에 떨어지고 말았다. 완한홍이는 흉악하게 생긴 적들이 돌진해오자 놀란 가슴이 더 쿵쾅거려 완한홍렬에게 말했다. 저들의 요구대로 아무 관직이나 하나 주면 어떨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괜히 힘들릴 거 없잖아. 이때 갑자기 태무친이 재차 채찍을 내리치자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몽고 병사의 함성이 뚝 끊기고 대우가 일시에 두 편으로 갈라졌다. 그러고는 태무친과 찰목합이 한 무리씩 이끌고 양측의 고지 위로 쏜살같이 달려갔다. 두 사람이 안장 위에 바짝 엎드려 큰 소리로 명을 내리자 몽고 병사들이 한 줄씩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순식간에 고지의 사방을 점령했고 아래쪽 적군을 향해 활을 겨눴다. 그러나 여전히 활을 쏘지는 않았다. 내만병의 통솔자는 형세가 불리해지자 군사를 이끌고 고지를 향해 덤벼들었다. 이에 몽고병은 즉시 담요로 벽을 쳤다. 그 담요는 겹겹의 양모로 만든 것으로 화살을 막을 때 사용했다. 궁수들은 담요 뒤에서 활을 쏘고 북은 고지 위의 병사들도 지원 사격을 하자 불시에 공격을 당한 내만병들의 대우가 순식간에 무너졌다. 고지 위에서 전세를 관망하던 태무치는 적들이 우왕좌왕하자 장수들에게 적의 후미를 공격하게 했다. 그러자 내만병의 후방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특히나 자릉미가 이끄는 천인대에는 철별이 있었다. 2명의 명장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날뛰니 내만병은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때 찰목합과 상공까지 가세하자 좌우를 공격당한 내만군은 얼마 못 가 무너지고 말았다. 결국 내만병을 이끌던 통솔자는 말을 돌려 달아나고 나머지 군사들도 그 뒤를 따라 후퇴했다. 자릉미는 그들을 쫓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다 적의 대대가 반 이상 지나갔을 때 갑자기 돌진해 길을 차단했다. 남은 군사들은 겹겹이 포위당해 그야말로 도간의 든 쥐꼴이 되었다.
그중 용감한 자들은 끝까지 저항하다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는 무기를 버리고 말에서 내려 항복했다. 이 싸움으로 적병은 1000명 넘게 죽고 포로도 2000명이 넘었으나 몽고의 사상자는 겨우 100여 명뿐이었다. 태무치는 4만병 2천을 넷으로 나눠 일부는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는 완한 형제와 왕안 그리고 찰모캅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전사한 몽고 병사의 집에는 5필의 말과 5명의 포로를 주어 노비로 삼게 했다. 그제야 기가 살아난 완한 홍이가 좀 전에 4만병들을 비웃으며 껄껄대고 웃었다. 그러나 완한 홍렬은 태무친과 찰모캅이 적은 수로 대군을 이긴 용병수를 보고 사뭇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북방의 각 부족이 서로 다투는 덕에 우리가 무사하지만 만약 태무친과 찰모캅이 사막의 부족을 통일한다면 대금국도 무사할 수 없겠구나. 방금 전만 해도 그가 거느린 1만 정예병은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을 뿐더러 내만의 선봉대가 돌진하자 다들 두려워 벌벌 떨고만 있었다. 완한 홍렬은 역시 강인한 몽고인은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확신했다. 그때 갑자기 앞쪽에서 모래바람이 휘날리며 한 무리의 군마가 달려왔다. 4만병이 나타났다는 보고를 듣고 왕안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온 것이다. 태무친, 찰모캅, 상곤 3사람이 얼른 앞으로 나서 왕안을 맞이했다. 왕안은 말에서 내리자마자 태무친과 찰모캅 2 양자를 데리고 완한 형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완한 홍렬은 즉시 말에서 내려 답례를 했지만 완한 홍이는 안장에 앉은 채 폭권에 예만 취했다. 이날 밤 왕안은 완한 형제를 접대하기 위해 성대한 만찬을 베풀었다. 완한 홍렬은 왕안을 사막의 영웅이라고 치켜세우면서 몽고의 젊은 영웅들도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왕안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나의 2 양자가 몽고의 젊은 영웅이라 할 수 있지요. 그 말에 왕안의 아들 상곤이 기분이 상했는지 연거푸 술만 들이켰다. 눈치 빠른 완한 홍렬이 그것을 놓칠 리 없었다. 내가 보기엔 아드님도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러자 왕안이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죽으면 아들이 뒤를 이어 부족을 통솔할 겁니다. 하지만 의형들과 비교하면 자질이 좀 떨어지죠. 찰모캅은 용병술과 지략이 뛰어나고 태무치는 용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둘 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빈손으로 자신의 위치를 구축했으니 진정한 영웅이죠. 특히나 태무친의 부하들은 모두 그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겁니다. 그러자 완한 홍렬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물었다. 그럼 노 영웅의 부하들이 태무친의 부하만 못하다는 겁니까? 그 말을 듣고 태무친은 왕안과 자신을 이간질시키려는 그의 말투에 경각심을 느꼈다. 왕안은 선뜻 대답하지 않고 우선 술을 한 잔 마시고 난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난번 내만인이 몰래 쳐들어와 수만 마리의 가축을 빼앗아갔는데 태무친의 휘하에 있는 사거리 되찾아왔습니다. 태무친은 군사가 많진 않지만 하나같이 용맹무쌍합니다. 그러자 완한 홍렬이 궁금해서 물었다. 사거리라뇨? 어떤 인물들인지 한번 보고 싶군요. 왕안이 태무친에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들을 불러오도록 해라. 그 말에 태무친이 손뼉을 몇 번 치자 밖에서 장수 4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목화려, 박이출, 박이올, 정노온이었다. 이 4사람은 훗날 몽고 개국의 4대 공신이 되는 인물들로 당시 태무친은 그들을 사거리라고 불렀다. 완한 홍렬은 각자에게 칭찬 몇 마디를 해주고 술을 한 사발씩 하사했다. 그들이 술을 모두 마시자 완한 홍렬이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 전투에서 검은색 장포를 입고 선봉에서 용맹하게 싸우던 장수가 있던데 그 사람은 누구죠? 태무친이 자기 휘하에 새로 들어온 십부장 철별이라고 하자 완한 홍렬은 그에게도 술을 하사하고 싶다며 불러달라고 했다. 잠시 후 철별이 태무친의 부름을 받고 들어오자 완한 홍렬은 상곤의 술잔을 빌려 술 한 잔을 내렸다. 철별이 정중히 감사 인사를 하고 막 술을 마시려는데 상곤이 소리쳤다. 이놈 무엄하다. 고작 십부장 주제에 내 금잔으로 술을 마시다니. 철별은 이내 얼굴이 일그러졌고 눈에는 분노의 빛이 역력했다. 그는 술잔을 든 채 태무친만 쳐다보았다. 몽고인의 풍습에 남이 술 마시는 걸 막는 행위는 가장 모욕적인 처사였다. 더구나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런 짓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철별은 도저히 참기가 어려웠다. 태무친도 기분이 몹시 상했으나 의부인 왕안의 체면을 봐서 겨우 참고 있었다.
태무치는 철별의 난처한 처지를 모면해주기 위해 앞으로 나서 말했다. 내가 대신 마실 테니 술잔을 이리 다오. 그는 철별에게서 술잔을 받아 단숨에 비워버렸다. 철별은 상곤을 노려보고 나서 그대로 뒤돌아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러자 뒤에서 다시 돌아오라고 상곤이 호통을 쳤다. 그러나 철별은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고개를 뻣뻣이 세운 채 나가버렸다. 상곤은 그걸 보고 코웃음을 쳤다. 태무친 의형은 사걸이 자랑스러울지 모르지만 내가 아끼는 것을 풀어놓으면 무용지물이 될걸. 그가 태무친을 형이 아닌 의형으로 부르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태무친은 왕안을 의부로 모셨지만 상곤은 태무친과 정식으로 형제결연을 맺지 않았기 때문이다. 완한홍이는 상곤의 말을 듣자 호기심이 생겨 물었다. 자네가 아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러나? 궁금하군. 그러자 상곤이 우쭐대며 밖으로 나가보면 알게 될 거라고 했다. 그때 왕안이 술이나 마시라고 호통을 쳤다. 그러나 완한홍이는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흥미를 느꼈다. 술도 이제 거나하게 마셨으니 재미있는 구경이나 해봅시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도 그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 밖에는 곳곳에 수백 개의 모닥불이 밝혀져 있고 병사들이 모여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들은 대칸이 나온 것을 보자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서쪽에 자리하고 있던 태무친의 부하들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 질서정연하게 줄을 맞춰 섰다. 그리고 동쪽에 자리한 왕안의 부하들도 일어났다. 하지만 그들은 시시덕거리고 귓속말을 주고받는 등 산만하고 무질서해 보였다. 완한홍렬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간파했다. 왕안은 군사의 수는 많았지만 역시 태무친만 못했다. 그때 태무친은 아직도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는 철별을 발견하곤 소리쳤다. 술을 가져와라. 부하가 즉시 큰 주전자에 술을 가져오자 태무친이 주전자를 높이 들어 올리고 다시 소리쳤다. 오늘 우리는 4만인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다. 모두들 수고가 많았다. 그러자 이곳저곳에서 군사들의 함성이 들려왔다. 태무친이 군사들에게 우렁찬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 특별히 잘 싸운 장수가 있었다. 선봉에서 종횡무진하며 적진을 휘젓고 다니면서 적군을 수십 명 죽인 그자가 누구냐? 병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답했다. 십부장 철별입니다. 그러자 태무친이 더욱 음성을 높였다. 십부장이라니? 그는 백부장이다. 병사들은 의아했으나 이내 그의 말뜻을 알아차리고 환호를 연발했다. 철별은 용사다. 백부장이다. 백부장으로 손색이 없다. 태무친이 자릉미에게 명했다. 가서 내 투구를 가져와라. 자릉미가 투구를 가져오자 태무친은 그 투구를 번쩍 들어 올렸다. 이건 내가 적을 무찌를 때 늘 쓰던 투구다. 오늘 이것을 술잔 삼아 진정한 용사에게 한 잔 권하겠다. 그는 투구에 술을 가득 따라 자신이 먼저 마시고 철별에게 건네주었다. 철별은 너무 감격스러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투구를 받아 단숨에 마시고는 나직하게 말했다. 아무리 귀한 보석이 박힌 금잔이라 하더라도 대칸의 투구만 못합니다. 태무친은 미소를 지으며 투구를 받아 머리에 썼다. 그러자 모두 소리 높여 환호성을 내질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완한홍렬은 새삼 태무친에게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완한홍이는 사거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말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었다. 그는 의자에 앉자마자 상곤에게 물었다. 도대체 무슨 수로 사거를 누르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 상곤은 빙긋이 웃으며 그에게 소곤거렸다. 아주 좋은 구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사거리 아무리 날뛰어도 내가 키우는 2마리의 짐승만 못할 겁니다. 그러고는 사거를 불러오라고 소리쳤다. 상곤의 부름에 사거리 앞으로 걸어나와 그에게 절을 올렸다. 상곤이 옆에 있는 신복에게 뭔가 귓속말을 하자 신복이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잠시 후 갑자기 맹수의 울음소리가 들리며 천막 뒤에서 금빛털에 전문의가 선명한 표범 2마리가 슬금슬금 걸어 나왔다. 완한홍이는 깜짝 놀라 자신도 모르게 허리에 찬 칼에 손이 갔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표범 목에는 굵은 밧줄이 묶여 있었다. 상곤이 태무친에게 말했다. 태무친 의형, 사거리 진정한 영웅이라면 맨손으로 저 2마리 표범을 때려잡아 보게 하시오. 그럼 나도 사거를 인정하겠소. 그 말을 듣자 사걸은 분노가 치솟았다. 저자가 좀 전에는 철별을 모독하더니
이번엔 우릴 무시하는구나. 표범과 싸워보라는 말은 사거를 짐승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상곤의 행태에 태무친 역시 기분이 상했다. 사거를 내 목숨처럼 아끼는데 어떻게 표범과 싸우게 할 수 있겠나? 그러자 상곤이 크게 웃었다. 내가 키우는 짐승도 감당하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영웅오거리란 말이오. 그러자 성미가 불같은 정노원이 앞으로 나서며 태무친에게 말했다. 데칸, 우리가 웃음거리가 되는 건 상관없지만 데칸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싶진 않습니다. 표범과 싸우겠습니다. 와나농이는 얼씨구나 좋아하며 당장 붉은 보석이 박힌 자신의 반지를 뽑아 땅에 던지며 말했다. 누구든 표범을 때려잡는 사람이 그 반지를 가져라. 그러자 태무친이 빙긋이 웃으며 나섰다. 상곤 아우, 자네가 이겼네. 그러면서 보석 반지를 주어 상곤의 손에 쥐어주었다. 상곤은 반지를 끼고 손을 높이 들어 올려 미친 듯 웃음을 터뜨렸다. 승리자로 자처하며 의기양양해하는 모습이었다. 왕안의 부하들도 그 모습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다. 찰목합은 눈살을 찌푸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무치는 그저 상곤을 쳐다보며 태연자약할 뿐이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